다 원래는 뭔가가 합쳐져서 된 말이죠. 뜬눈도 뜨는.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생겨요. 자주 같이 다니다 보면 어느새 정신 차려 보면 한 단어가 돼 있어요. 특히 소개해드릴 만한 것은 뭐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 조사 애가 있잖아요. 애, 어디에, 집에, 학교에, 회사에, 애. 요거의 의미가 위치나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한국어에 그런 방향을 나타내는 명사로 뒤, 옆, 위, 아래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아주 궁합이 좋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나타내는 명사와 위치나 방향을 나타내는 조사가 같이 쓰일 만한 일이 너무 많아요. 앞에, 뒤에, 위에, 옆에 이런 말을 쓸 일이 아주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으면 아예 그 두 말이 합쳐져서 원래 한 단어였던 것처럼 사람들이 점점 여기게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언어 생활을 할 때 예를 들면 앞을 잘 봐 이런 말 쓰죠. 그냥 앞을 잘 봐라고 해도 똑같은 뜻이거든요. 앞을 잘 봐라고 해도 똑같은데 사람들이 앞과 애를 하도 많이 자주 같이 쓰다 보니까 그냥 합쳐버려요. 앞에를 잘 봐, 뒤에를 조심해 이런 식으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어에서 일어나는 일, 첫 번째 자주 같이 쓰이면 원래는 다른 말이었던 거지 자주 같이 쓰이면 붙어서 한 단어가 되는 일이. 두 번째 의미의 쏠림 또는 던짐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그거 뭐냐면 이런 긴 표현이 있죠. 오리발을 넘긴다. 이거 아까 오리발 얘기할 때도 잠시 나왔는데 원래 닭 잡아먹고 오리발 넘긴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 표현이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많이 오르내리고 쓰이다 보니까 점점 오리발이라고만 해도 그 뜻이 돼요. 내밀다까지 말하지 않거든요. 미역국을 먹다고 낙방하다라는 의미의 미역국을 먹다고 이 말을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면 아까 미역국만 말해도 그 뜻이 돼요. 시치미를 떼다도 쓰다 보면 떼다 없이 시치미로 써도 그 뜻이 돼요. 이런 것을 이제 의미의 술, 던짐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원래 더 길게 표현하던 더 다른 이 표현과 저 표현의 결합으로 표현하던 어떤 말들이 많이 쓰이다 보면 그냥 앞말만 해도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냥 앞말만 사용하게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원래 이 단어의 그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여기게 돼요. 뜬금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뜬금없다 뭐 그냥 갑작스럽게 아무 예고도 단서도 없이 그 정도의 의미잖아요. 근데 이 말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뜬금이라고만 해도 요즘 그냥 아무 예고도 단서도 없이라는 뜻으로 여겨지죠. 다른 것들 이것저것 있습니다. 별로 안 좋을 뜬금포는 처음 듣는데. 요거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이제 말과 말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또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 같은 의미를 가지는 말이 두 개가 있으면 경제적이지 못하죠. 실용적이지 못합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우리가 중 하나만 쓰면 되지. 두 개 다 머릿속에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메모리를 소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만약에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는 말이 두 개 있었다고 할 때 사람들이 이거 의미가 같아?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쓰자. 부분에서 다른 용도로 쓰자 해서 그 쓰임을 나누는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남다라는 말과 넘다라는 말이 있어요. 남다라는 말과 넘다라는 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로 이게 아주 오랜 삼고 시대에 보면 하나의 말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의 말이었을 것이다. 같은 말이었을 것이다. 둘 다 지금 현대 한국어의 넘다와 비슷한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진 하나의 말이었을 것이다. 근데 발음이 차이가 생겨서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방언이 섞인다든지 하는 그런 이유로 한 말이었는데 발음의 차이가 생기면서 두 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은 한쪽이 의미를 바꾸어서 요 남다 쪽이 원래 남다 넘다 둘 다 훌쩍 그 정도의 의미였는데 남다 쪽이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남다 밥을 먹었는데 한 그릇도 남았네 할 때 그 남다의 의미로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원래는 같은 의미였다는 것을 지금 현재의 의미 가지고도 짐작하려면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어요. 남다와 넘다는 확실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는다는 것은 기대한 양, 예상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이 지금 있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기준선을 넘는 게 남는 거죠. 어떤 양이 어떤 기준선을 넘는 게 남는 거니까 이게 과거에는 하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케이스가 몇 개 더 있습니다. 반드시와 번드시, 반듯하다와 번듯하다. 얘들도 아마 이전 시기 상고 시대로 가면 원래 하나의 단어였을 것이다. 그것이 뭔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두 단어를 가져서 분화가 됐는데 사람들이 발음도 비슷하고 의미도 같은 단어 두 개가 내 머릿속에 둘 다 들어있을 필요가 없어 라는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무의식이 작용을 해서 그 의미를 준다. 그래서 현대 한국어에서 반드시와 번드시는 의미가 다르죠. 반드시는 필히죠, 필히. 근데 번드시는 눈앞에 보이게 그 정도죠. 눈앞에 뻔히 보이게 정도의 의미죠. 반듯하다와 번듯하다도 어원이 같을 텐데 역시 의미가 달라졌죠. 반듯하다는 똑바르다잖아요. 모양이 네모칸칸 이처럼 똑바르다인데 이제 번듯하다는 어느 정도 근사하고 보기가 좋고 그 정도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의미가 분화되는 게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예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 두 개 이상 있으면 그게 그냥 그런 의미로 저장된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그러면 두 개나 필요 없어요. 꼭 두 개가 있어야 한다면 의미를 나눠야겠어 라는 식으로 나눠진 의미들이 언어에서는 생깁니다. 예를 한 개 정도 더 들어볼까요? 장이와 쟁이도 어원이 같겠죠. 우리가 정미사 장이와 쟁이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표준어에서 배우기로는 장이는 직업을 말해주고 공기장이라고 하면 공기쟁이를 말해주고 쟁이는 그런 성격을 나타낸다. 겁쟁이라고 하면 겁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라고 하는데 옛날 정서법 같은 거 보면 겁쟁이도 겁장이라고 표기하는 거 사실은 어원이 같았을 것이다. 원래는 하나였는데 쟁이장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어느 순간 또 발음이 달라져서 장이 쪽은 직업을 나타내는 말이고 쟁이 쪽은 성격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 난장이는 직업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게 찾아보면은 이거 직업이 아닌데 장이가 무슨 말이냐. 대부분은 이게 사실은 구분되지 않는 말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가르치다와 가리키다도 그래요. 가르치다와 가리키다는 또 이제 표준어에서 말하기 배우기 보면 가르치다는 어떤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고 가리키다는 이제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건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 게 사람들이 그 둘을 분리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가르치다는 교육이고 가리키다는 지시다 라는 뜻으로 구별해서 쓰지 않고 그냥 가르치다 가리키다 둘 다 뭐 하여간 알려주는 것의 의미로 썼어요. 근데 요거는 좀 인위적인 작용이 있었어요. 표준어를 제정할 때 표준어 제정에 참여한 몇몇 한글 학자들이 이거 두 개 뜻이 다르다고 하자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가르치다는 이렇게 강의실에 앉혀놓고 사람들을 교육한다는 의미로 쓰고 가리키다는 이제 손가락 같은 걸로 이 방향입니다, 저 방향입니다 알려주는 그런 뜻으로 하자라고 좀 인위적으로 정했습니다. 그게 이제 현재 표준어가 되어 있는 것이죠. 다음 테마는 이제 말은 해석되고 사용되고 바뀐다입니다. 이건 뭐냐면 인간이 단어의 내부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우리 얘기 시작할 때 좁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좁쌀에 그 조와 쌀 사이에 왜 비읍이 들어있을까? 현대 한국어 화자들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이상 그냥 일상의 언어 생활을 영위하는 수준으로는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모르는데도 그냥 그 말을 쓰잖아요. 좁쌀에 왜 비읍이 있어? 몰라. 근데 그냥 좁쌀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단어의 내부가 왜 이렇게 생겼지라는 거를 일반적인 언어 사용자들은 잘 모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배운 대로 단어를 쓰는데 어느 순간 수많은 언어 사용자들 중에서 누군가는 어느 순간 이 단어의 내부는 왜 이렇게 생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 단어의 내부가 너무 이상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단어를 바꿔요. 단어의 발음 같은 걸 바꿔요.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이제 참 흥미롭게도 그렇게 바꾼 게 잘 바꾼 거인 경우가 별로 없어요. 뭔가 착각을 했거나 잘못 알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보죠. 정지용의 시 황수에 보면 얼룩배기 황소가 나옵니다. 얼룩배기 황소가 해솔피 금빛 게으름을 우는 곳이 자기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근데 얼룩배기 황소가 뭐예요? 얼룩배기 젖소가 많지. 얼룩배기 황소가 뭡니까? 그 황소라는 거는 진짜 건데 노란 소인데 노란 소에 무슨 얼룩이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황소라는 말을 옛날 문헌에서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보면은 이제 한쇼가 나옵니다. 쇼는 소고 하는 크다는 뜻이에요. 큰 소입니다. 큰 소. 이 하다 이제 크다라든지 많다라든지 그런 의미를 갖는 말이었다는 거. 현대 한국어에도 뭐 그런 표현 있죠. 하도 뭐라고 하는데 하도 왠지 너무너무 많이 적들입니다. 그래서 한쇼라고 하면은 큰 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하다가 사실 크다라는 뜻이다라는 지식 자체가 희미해져요. 지금 우리에게는 없죠. 하다가 크다라는 뜻이라는 걸 지금 우리는 모르죠. 그러면 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좀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소? 뭐 쇼가 소인 거는 뭐 알기 쉬운데 한소가 뭐야? 한 마리 소야?
이게 좀 이상하니까 이제 막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게 혹시 물을 황자의 황인데 발음을 사람들이 좀 잘못해서 한소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 이거의 원래 제대로 된 진짜 이름은 황소가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황소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황소는 노란소만 있지 않아요. 다른 색깔에서도 황소입니다. 그 정지용의 시에 나오는 얼룩배기 황소라는 것은 이제 문학 연구자들이 짐작하기로는 이제 칙소였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노란데 검은 얼룩이 있는 그런 얼룩소였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황새. 황새라는 새가 있지 않습니까? 황새가 노란새냐?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황새입니다. 아, 그렇죠. 황새도 똑같은 역사를 거쳤습니다. 황새도 한 새였어요. 그러니까 큰 새란 뜻이죠. 큰 새는 맞습니다. 큽니다. 큰 새는 맞습니다. 그래서 큰 새라는 이름으로 붙은 이름이 한새인데 역시 세월이 흐르면서 하다에 크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나서 왜 이걸 한새라고 불러? 발음이 이상한데 혹시 황새인데 뭔가 발음을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누군가 생각해서 그 사람부터 황새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바이러스 백신 보고가 알려졌습니다. 제보를 해야 되나? 갱신을 해야 되나? 둘 다 골치 아픈데. 저기 찍어서 옮겨지지가 않나요, 그게? 네. 아이고. 이게 약간 다음에 물어보 이런 버튼이 있어요. 저기 풍력이야, 저것도. 갱신과 제보는 굉장히 큰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갱신을 눌렀다가 아니를 누르면 돼지고기집에서는 갈매기살 팔잖아요. 갈매기살은 갈매기고기냐? 갈매기고기 아니죠. 아무 관계가 없어. 갈매기고기가 아니죠. 돼지고기입니다. 갈매기살. 왜 갈매기살이냐라고 하면 이 부위가 이제 횡격막입니다. 횡격막. 어디입니까? 이제 동물의 척추동물의 이제 내장에 가로로 나뉘는 벽 모양의 막이 있다고 해요. 제가 태부학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있다고 합니다. 횡격막에 경련이 일어나는 팔꿈치 된다고 하죠. 그런 부위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한자로 횡격막이라고 하고 보유어로 직역하면 가로막이다. 가로막이 살이라고 부를 수 있죠. 이 가로막이 살이라는 이 말이 옛날에 쓰이다가 이 말이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이걸 점점 줄여서 쓰다 보니까 음소 한두 개를 해가지고 이제 갈막이 살 이렇게 부른다든지 가막이 살 이렇게 부른다든지 해서 좀 빨리 발음을 하고 싶어서 줄여서 부르게 돼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누가 가일막이 살고 가막이 살 그게 무슨 뜻이야? 이상한 말이에요. 전혀 뜻을 알 수 없는 말인데 라는 생각을 누군가가 하다가 그걸 갈매기라고 부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갈매기살이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뭐라고 요약할 수 있느냐? 모르는 말을 아는 말, 내가 쓰는 말 중에서 뭔가 모르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모르는 걸 스스로 자각하십니다. 혹은 모르는 걸 꼭 참고 그냥 쓰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이상한데 하고 아는 말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말이 황소, 황새, 갈매기살 등등인 것이죠. 몇 가지 예가 더 있습니다. 몇 가지 다짐. 다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뜻이죠? 결심 정도의 거죠. 결심. 이게 옛날에는 진술서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포도청 같은 데서 신문 이제 죄인의 신문을 하고서 자백 같은 걸
내용을 말씀해 주죠. 분수. 그걸 다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일을 겪어서 지금의 결심이라는 의미가 되느냐라고 하면 아마도 진술서는 자백한 내용을 적는 문서라고 합니다. 진술서라는 의미에서 진술이라는 의미가 되는 건 쉬워요. 진술, 자백이라는 의미가 되는 건 쉬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포도청 의금부 같은 데서 주인을 신문할 때 이 사람이 진술 자백을 했으면 너 그거 확실한 얘기야? 확실해? 한치의 거짓도 없는 얘기야? 라고 막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틀림없습니다. 제 말에 한치도 거짓이 없습니다라는 확언의 의미로 다짐이라는 말의 뜻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그 다짐의 의미는 지금도 조금 쓰죠. 다짐이라고 하면 이건 내가 확실하게 하는 말이야, 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라는 의미로 좀 쓰죠. 그게 더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할 때, 우리가 앞으로 나 이렇게 해야지, 나 앞으로 매일 운동해야지 이런 일을 할 때나 술 담배 끊어야지 이런 결심을 할 때 이건 정말 나의 확실한 결정, 나의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결정이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건 나의 다짐이다, 확언이다, 즉 확언이다라는 의미로 다짐을 쓰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 다짐이라는 말이 원래 진술서라는 말이었는데 이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결심, 맹세 정도의 의미가 됐다고 생각이 돼요. 보람이라는 말이죠. 보람은 뭡니까? 보람? 아주 중요한 일, 좋은 일을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내가 느끼는 뿌듯함 정도의 의미죠. 그것을 이제 현대한국어에서 보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어떤 의미였냐면 보람은 표시라는 뜻이었어요. 표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물함 같은 것이 있으면 사물함 주인 이름을 붙여보잖아요. 그런 표시, 모든 종류의 표시. 곡식 가게에 이건 쌀이고 이건 보리입니다라고 그 곡물 포대 위에 표시는 이건 쌀, 이건 보리 이런 식으로 표시는 그런 표시, 그런 걸 보람이라고 했습니다. 보람에요? 보람에는 아니죠. 보람에는 네 실제로 그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매는 이제 새의 이름이고 매 이렇게 분석되고 내가 알기로 그 해동청 보라매인데 청나라의 그거에 대한 음차어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보람에로 분석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표시라는 말이 어째서 이제 그런 뜻이 되느냐? 우리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일을 하면 표시가 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청소를 했어요. 집 청소를 했어요. 청소한 표시가 나야죠. 그때 말하는 표시라고 하면 뭡니까? 이제 유형의 결과 정도의 의미죠. 일을 했으면 그 일의 성과, 그 일에서 마땅히 기대되는 성과도 우리가 비유적으로 표시라고 하잖아요. 표시가 열심히 일했는데 일하는 표가 안 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게 성과에 의해서 심리적인 만족감. 일을 했더니 청소를 열심히 했더니 청소한 표시가 난다. 할 때 그 보람이라는 말 쓰다 보니까 보람이 점점 심리적인 만족감. 내가 이걸 잘해서 결과가 좋아서 되게 기분이 좋아. 라는 뜻의 의미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어를 보다 보면은 정말 별의별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 의미가 됐네 싶은 단어들이 한국어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추적하는 것도 꽤 재미가 있고 그런 걸 추적하면
사물을 제일 식별하기 위한 물건이라는 뜻의 말이 이런 결과를,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보는구나. 이 시치미도 사실 식별표잖아요. 아, 예. 기술, 시치미도 식별표라는 의미가 알려졌죠. 그거의 의미 변화는 뭔가 민담스럽죠. 이런 표시라는 의미가 이제 만족감의 의미가 되는 것과 달리 이제 뭔가 민담스럽게 남의 매를 훔쳐가는 사람 이야기 같은 얘기가 있죠. 시치미를 깨달으면 원래 이제 사냥새의 식별표인데 남의 새를 훔쳐가겠다는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은 이제 그 시치미를 떼버리고 자기 새인 것처럼, 자기 매인 것처럼 말하는 데서 비롯됐답니다. 그런 기원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결혼, 언어 변화가 인간에 대해 말해주는 것들,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말이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 아, 사람은 이렇구나.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람의 삶의 이런 부분들이 말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같은 것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람의 생각과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언어를 통해 엿볼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뭔가 질의 응답 시간에 가질까요? 제가 공부하다가 혼자 파고들다가 알게 된 건데 네. 우리가 그냥 책갈피라고 그러면 네. 끼우는 거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었어. 네. 그 책갈피는 장과 그러니까 종이 페이지 사이가 책갈피고, 사이. 그쵸? 그렇죠. 정확히 책갈피 네. 줄, 책갈피 네. 끈 이래야 되는데 네. 그거를 뗀 거를 그렇죠. 책갈, 그쵸? 그런 일이 생깁니다. 언어에서. 그 갈피를 잡다 그럴 때 그렇죠. 그 피더라고요.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가 갈피인데 예. 그 사이에 끼우는 물건이 책갈피가 돼. 책갈피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와전 그런 거죠. 언어 변화가 있죠. 보여드릴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거는 환유라고 하는 현상인데 어떤 것을 가리키는 말이 인접해 있는 것으로 바뀌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깃발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깃발이 플래그잖아요. 그렇죠. 펄럭이고 걸어놓는 펄럭이고 지점을 표시하는 예. 게 알려주고 있어서 포장은 해요. 네, 그렇죠. 그게 깃발이죠. 근데 그거 보통 천으로 만들어서 이제 펄럭펄럭 하잖아요. 근데 그거 기죠, 기. 네. 그냥 기죠. 기는 뭐고 깃발은 뭡니까? 자, 말빨. 우리가 창문이나 문에 거는 발, 한자로 명을 하잖아요. 발이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가느다란 가닥 같은 것을 막 엮어서 근데 그런 물건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런 가느다란 가닥 같은 게 엮여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무슨 발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면 눈이 충혈되면 눈에 핏발이라고 하죠. 그죠. 그거는 혈관이 막 그물처럼 엮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는 것이 그런 가느다란 것이 엮여 있으니까 핏발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빗발도 마찬가지죠. 빗발도 이제 빗줄기가 하늘에서 이렇게 쭉 내리는데 줄 같은 것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빗발이라고. 거기서 바리바리 싼다는 말이 나온 게 아닌가요? 눈발이라고 하는 마찬가지, 빗발과 마찬가지예요. 눈이 막 내리면 눈이 내리는 그 궤적이 여러 선이 착착착착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눈발이라고. 면발도 그렇죠. 면이 발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착착착착 나란히 뭔가 작거나 가는 것들이 착착착착
나란히 있어. 그걸 발이라고 부르는데 이빨도 아마 그렇겠죠. 이가 이거 한 개가 이고 이가 착착착착착 있으면 나란히 있으면 그걸 이빨이라고 하겠죠. 깃발은 뭐냐? 사실은 원래는 정확히는 요게 깃발이에요. 가장자리. 요게 깃발. 이거는 이 전체는 기고 깃발의 옆에 뭐 장식을 위해서건 아니면 좀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건 손으로 만들어 놓은 이렇게 뾰족한 것이 원래는 이게 깃발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깃발이라는 말이 언어 생활을 막 하다 보면 깃발이라는 말이 이제 이걸 가리키는 건지 이걸 가리키는 건지 막 헷갈리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말을 배우면서 저 깃발 좀 봐라 하면은 어른이 이걸 보라고 말했는지 이걸 보라고 말했는지 막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일 때문에 깃발이라는 말이 이 전체를 가리키는 식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책갈피도 마찬가지고 책갈피는 책갈피에 끼우는 어떤 물체를 지금 이 말씀드린 이런 케이스랑 비슷하게 이제 언어 생활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뭘 가리켰는지 헷갈리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어른이 저기 책갈피라고 말하면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라고 말을 한 것인지 그 사이에 끼워진 물체를 말씀하신 것인지 어린이들이 막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원래 책갈피는 책과 책의 페이지 사이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그 사이에 있는 물체를 가리키는 말처럼 오인돼서 언어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이 생깁니다. 종강할 때 보통 책거리 안 되는 말도 예. 본 뜻하고 좀 틀린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예. 그렇죠? 예. 책거리는 책을 거른다. 그래서 이런 말일 텐데. 한문이 가지는데 아리랑은 무슨 뜻이에요? 아리랑. 네. 그 어떤 그거 한문인데 아리고 쓰리다 그래서 아리랑 쓰리랑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 아리랑은 제가 볼 때 한문이에요. 아리랑 쓰리랑은 뭐냐면 내가 봤을 때 아라리가 났다는 그거 사람들 미디어로 하는데 그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 얘기해도 되나요? 뭐 하십시오. 예. 아니 교수님한테 얘기를 네. 아리랑. 잘 모르겠습니다. 아리랑이 뭔지.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녀에서의 여음곡이라고 하죠. 옛날 고려가요, 향가 고려가요 같은 거 보면 어기야 어감들이 가을 하는 여음도 있으니까 아리랑도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제 개인적인 예. 거는 아리랑은 네. 그 격암유록이 또 연관이 되거든요, 선생님. 네. 격암유록에 보면은 네. 말세에 저는 뭐 준 게 없어요. 네. 약간 뭐 돌림병이 막 해가지고 많이 죽는데 심리도 못 가서 네. 심리에 한 사람 찾기 힘들다. 네.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아리랑이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그 격암유록 그 저자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네. 피라미드거든요. 네. 뭐전 기억이 없어요. 피라미드. 예, 중국에 있는 피라미드. 중국에 우리 한국인들이 피라미드 세웠으니까 중국 피라미드 나오는데 네. 또 이게 히라미아랑 또 연관이 돼요. 선생님 죄송한데 이제 너무 말씀을 주셔서 네. 혹시 이제 다른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는데 한국어의 기원과 발자취도 들으시고 다른 것도 다 들으시나요? 나는 화요일부터 아 금요일까지, 그 토요일은 또 다른데.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여러 수업이 있는데 이제 그 수업의 하위 분류로서 한국어의 기호가 발자취 6개 강좌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마지막인 거잖아요. 참 영광이죠. 책거리 얘기네. 책거리.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마음대로 이제 한성호 교수님과 허인영 교수님까지 대신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